네. 일단 저희들이 그 블록체인 쪽에 일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초를 학습하신다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몇 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AI, 드론,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드론은 너무나 유명하죠. 뭐 올림픽 때도 이제 드론쇼 같은 거 하고, 빅데이터, 모든 AI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처리 속도,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른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들을 많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먹고 AI가 점점점 똑똑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인터넷 세상이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팅, 자율주행,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이제 각자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가 인터넷 공간상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다른 키워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초연결, 초지능. 이제는 모든 디지털 세상이 연결이 다 되고 지능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 가지로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자동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이 이제 자동화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화되면 저희 직업들은 AI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직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는 우리가 2000년대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유비쿼터스. 이미 2000년대에 유비쿼터스 그 플랫폼을 소개하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물건들을 막 카트에 담아서 카트를 싣고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결제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자동 결제. 자, 우리가 뭐 신용카드 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그게 원격 통신으로 인해서 자동 결제가 이미 2000년대에 돼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화가 되면 상당히 편리한 생활이 되겠죠. 편리한 생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동화가 돼서 내가 집도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서 가스도 켜고 문도 켜고 끄고 모든 거를 중앙에서 컴퓨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는데 해킹을 당해서 해커들이 이거를 통제를 한다 그러면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 중요합니다. 보안. 모든 세상이 자동화로 변했을 때 보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되고 혼란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안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년대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보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화는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자동화 보안이 해결되면서 이제는 빠르게 자동화가 실행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래라는 게 발생이 되면 모든 거래 기록을 은행 같은 걸 예를 들면 중앙에 서버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거를 해커들이 뚫지 못하도록 보안을 계속 늘려가면서 데이터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 데이터를 은행 같은 걸 썼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점점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점점 보안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로그인을 하게 되고 점점점 어렵게 되겠죠. 또 이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 보안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버에 저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해킹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 저장한다는 거는 서버에 저장을 해서 폐쇄적으로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해서 이거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원래 개념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시작이 되면서 이 블록체인 개념이 정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10분마다 블록, 첫 번째 블록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거래가 생기겠죠. 그럼 10분이 지나면 두 번째 블록이 생기게 되죠. 10분이 지나면 두 번째 블록이 생겨서 첫 번째 블록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가 이어져요. 그럼 10분이 또 지나면 세 번째 블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블록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거래가 또 뒤에 거래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로 10분마다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이 형성되면서 이 각각의 블록이 연결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뭐 체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거래는 계속 이어져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체인으로 연결돼서 이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래를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형성된 컴퓨터에 전 세계 뭐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늘어날수록 더 보안이 안전되겠죠. 컴퓨터에 이 거래를 10분마다 블록이 생길 때마다 다 원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한 곳에 보관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거래를 전 세계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원장을 보관하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가 이거를 변조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컴퓨터가 이게 가짜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컴퓨터의 51%가 넘어야 이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로 남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하면은 모든 게 거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투명하고 분산 저장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숨기지 않고 오픈시켜서 거래를 원장을 분산 보관했더니 더 안전하더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뭐 10대 20대일 경우에는 한 번에 해킹도 가능하지만 이게 수천 대,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되면
해킹이 불가하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은 이런 개념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블록체인이 나와서 암호화폐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뭐 블록체인은 누구나 어떤 기업이나 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는 인정을 하는 집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집단도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 프라이빗은 뭐 기업형, 뭐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업형, 말대로 기업에서 만드는 블록체인입니다. 이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보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폐쇄적인 공간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컴퓨터나 이런 자원들을 기업의 사유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각각의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다 개인들, 퍼블릭, 대중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본인들의 고급 사양의 컴퓨터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서 보상이라는 게 필요하죠. 내 사유재산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블릭에서는 비트코인처럼 내가 컴퓨터를 연결시킨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고 그게 이제 점점점 채굴돼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점차 많은 코인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블릭에서는 보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들이 이제 컴퓨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노드 그러면은 각각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의 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 거죠. 근데 일반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을 내가 개발을 하거나 어떤 뭐 상품을 개발을 하면 대부분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내서 기술을 보호를 받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거를 오픈을 시켰어요. 뭐 컴퓨터 용어로는 소스라고 하는데 이 소스를 오픈을 시키면서 비트코인을 보고 다른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비트코인을 본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을 본따서 또 다른 데가 만든 게 이오스. 뭐 이렇게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각각의 코인들이 지금 수십 개, 수천 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인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코인이 많이 나오는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코인이 있더라도 그 종류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코인의 종류는 제가 이제 분류했는데 거의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산으로서의 코인이 형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유틸리티. 이거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페이먼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은 또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 영어로는 ABT, 자산 기반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STO, Security Token Offering. 그래서 요거는 약간 주식 같은 형태의 증권형 토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NFT. NFT는 이제 요새 한창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 NFT는 뭐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유일한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어떤 자산을 뭐 소유권을 등기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명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엄청나게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될 거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메인넷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기본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이오스, 뭐 트론 등등등등 메인넷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낸 코인이 몇십 개의 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를 잘 만들었을 때는 성공을 엄청나게 할 거고 경쟁에서 밀리면 뭐 생태계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수십 개의 코인이 이렇게 메인넷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먼트. 페이먼트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코인인데 결제용 토큰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희소성이나 어떤 자산의 가치로 인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페이먼트 쪽에서는 가치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제를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 봤을 때 이 페이먼트 코인을 왜 만드느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페이먼트 하면은 플랫폼을 생각해 볼게요. 플랫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는 뭐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이제 플랫폼들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미국, 뭐 영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등등 전 세계의 인원들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데 결제를 할 때 각 나라에 어떻게 결제를 받는 거냐 그렇게 봤을 때 각 나라의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결제 플랫폼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이걸로 유통을 시키면 전 세계에서 토큰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외국에서 나가서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코인으로 페이먼트 코인을 만들어서 팔고 나서 그걸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송만 해주면 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 장점은 회사들이 이런 페이먼트 코인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물건은 나가지 않았는데 페이먼트 코인을 먼저 판매하면서 돈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돈이 들어와서 유용을 하고 물건은 오다가 나왔을 때 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페이먼트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태계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ABT는 부동산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10억짜리 자산이 있을 때, 자산이 있는 건물이 있을 때, 내가 보통 뭐 5억 원 자본금, 5억 원 대출 같은 걸로 이렇게 건물을 사겠죠.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이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서 2억을 대출을 받겠죠. 대출을 받아서 쓰는데 이 대출금의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통째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못 갚으면 자산이 날아가는데 이거를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돈만큼 토큰으로 만들어서 2억 원어치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2억 원어치 판매를 하면은 이분들은 10억에 2억이니까 20%는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20%는 나눠 갖고 그분들도 돈이 필요하면 이걸 판매해서 즉시 현금화하고
그래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ABT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토큰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TO는 아까처럼 증권형 토큰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주식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한정된 수량을 발행을 해서 회사의 수익을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으로서 주식형 모든 주식이 앞으로 토큰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FT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에는 소유권이 붙어요. 그림을 예로 들어도 디지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가능하죠. 복사가 돼서 무분별하게 뭐 쓰고 있는데 다 저작권에 걸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그림 저작권에 NFT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다른 데서 막 복사해서 쓰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일수록 이 NFT 토큰을 만들어서 본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모든 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뭐 자산이건 어떤 유틸리티건 페이먼트에서 토큰이 왜 이렇게 이제 활용성이 많고 중요한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다 모든 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생태계도 만들어 가는데 토큰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코인이나 토큰이나 똑같은데 메인넷을 갖고 운영하는 건 코인이라고 하고 메인넷이 없이 다른 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면 그걸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발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암호화폐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자, 두 번째는 보안성. 해킹이 하기가 무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갖고도 실질적으로 모든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안성. 어떤 주체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한번 발행이 되면 여기에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안 해킹이 안 될 뿐 아니라 탈중앙화. 어떤 주체가 이거를 마음대로 전략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중앙화가 되면 우리는 그 플랫폼을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뢰를 갖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탈중앙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탈중앙화라는 건 중앙화된 거를 탈피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중앙화는 뭐냐? 모든 거래에는 중개기관들이 있어요. 자, 국가도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또 복지정책을 펼치고 국가 운영을 하죠.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세금이 되는 부분. 은행에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거래하려면은 매도자와 매수자 연결을 시켜서 중개기관이 다 거래를 하는 거죠. 각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말을 바꿔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제3기관이 이 거래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수수료를 갖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중개기관이 있는 거를 중앙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기관에서 정책도 만들고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중개기관을 믿는데 중개기관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탈중앙화는 이런 중개기관이 없어도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서
자동으로 플랫폼에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아까처럼 해킹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극단적인 예로 은행을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탈중앙화돼서 만들면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금 상품 디파이낸스라고 그래. 디파이낸스, 디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이거를 디파이라고 얘기해요. 디파이라는 거는 은행이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 역할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맡기면 어떤 이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암호자산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입을 하면 일반 은행에서 주던 수익보다 여기에서 주는 이자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뭐 인건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고객들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상품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상품의 종류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들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될 건데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두 번째는 자금 세탁. 세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해자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자, 여태껏 우리가 거래들이 이루어지면 모든 거에는 세금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품이면 상품, 서비스면 서비스, 결제할 때 모든 뭐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소득세라든가 모든 세금들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상품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 가능해요. 지갑이라는 게 있는데 지갑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국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가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2P라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했을 때 어떤 거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금 세탁. 우리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로도 거래가 가능하죠.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다른 나라에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금 세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아까처럼 사기쳐서 뭐 돈을 많이 투자받게 돼서 이거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다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국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더 먼저 이게 활성화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금법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을 특금법에 의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3월 25일 날 특검법이 발효가 되는데 6개월 유예기간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세금을 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많은 게 미비하기 때문에 뭐 내년으로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그 자산에 대해서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민간 쪽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이 될 거고 유틸리티, 자, 페이먼트 모든 코인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코인으로 발전이 돼서 수많은 코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암호화폐, 화폐라고 원래 이제 만들어졌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화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화폐라는 건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화폐라고 쓰니까 그 부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어떤 화폐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가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제 말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이 정확한 명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디지털 현금을 이제 만드는데 그게 CBDC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국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원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로 발전이 되고 국가의 전자화폐랑 교환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요 그림대로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인을 봤을 때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잘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